평생 기저귀를 차야 합니다. 그게 당신 운명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 믿었던 미국에서 한 남자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쇳덩이와 씨름하며 디트로이트의 명장이라 불리던 프랭크 씨. 그는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절망했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날아온 사위의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장인어른, 한국은 배를 가르지 않습니다. 과연 고집불통 미국 장인은 한국에서 어떤 기적을 목격했을까요? 전 세계가 놀란 한국 의료의 현장.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랭크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40년 동안 자동차 엔진을 고쳐온 정비공이에요. 제 인생은 언제나 기름밥이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공장에 18살에 들어가서 68이 된 지금까지 제 손은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청소년 시절 아버지 차고에서 렌치를 잡은 게 시작이었죠. 대학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신 기계가 저의 교실이었고 엔진이 저의 교과서였어요. 제 손을 거치면 죽어가던 V8 엔진도 야수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실린더 블록에 귀를 대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었어요. 소리만 듣고도 피스톤링이 닳았는지 밸브 간극이 벌어졌는지 맞춰냈거든요. 동료들이 컴퓨터 진단기를 꺼낼 때 저는 제 손과 귀로 먼저 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마스터 프랭크라고 불렀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반드시 응답하니까요. 공장장이 은퇴하라고 권할 때도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 손이 움직이는 한 공구를 놓지 않겠다고요.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톱 밑에는 40년 묵은 기름때가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죠. 기름때가 끼지 않는 손은 진짜 정비공의 손이 아니라고요. 그게 제 훈장이에요. 제 자부심이죠. 그런데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올해 들어 몸이 이상했어요.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들락거렸고 소변 줄기는 꽉 막힌 연료 호스처럼 답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어요. 68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공장 동료들도 비슷한 불평을 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칼로 긋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허리 아래로 묵직한 불쾌감이 가시질 않았어요. 한번 시작되면 화장실에서 10분 넘게 서 있어야 했는데 겨우 몇 방울 나오고 마는 날이 많았습니다. 40년간 기계를 제 마음대로 다뤄왔는데 정작 제 몸이라는 기계는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3년 전에 아내 캐런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집에서 밤마다 화장실과 침대를 오가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비틀거리다 문짝에 발을 부딪히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캐런이 살아있었으면 병원에 좀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을 텐데 혼자 사니까 그냥 버티게 되더군요. 차고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와 공구를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동료들이 왜 안색이 그러냐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했지만 마스터 프랭크가 병원에 실려가는 꼴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미국 주치의 닥터 밀러는 모니터에 타자만 치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전립선암 2기라면서요. 마치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품 교체를 통보하듯 담담한 어조였어요. 제 눈을 보지도 않더군요. 진료실에 앉아있던 시간은 7분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5분은 닥터 밀러가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본 시간이었어요.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전립선을 통째로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를 15cm 넘게 가르는 대수술이라면서요. 회복에만 한두 달은 걸린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수술 후에는 기저귀를 차야 할 거라고요. 성기능도 포기해야 한다면서요. 기저귀라니요. 제 손자 녀석이나 차는 그걸 제가 죽을 때까지 차고 살아야 한다고요. 평생을 사내대장부로 살아온 저한테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공장에서 누구보다 우직하게 일하며 살아온 남자가 기저귀를 차고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제 몸을 엔진 보링하듯 뜯어내겠다는 거냐고 따졌더니 살고 싶으면 선택지가 없다면서요. 미시간 대학병원에도 가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개복, 기저귀, 3개월 대기. 판에 박은 듯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두 번째 의사도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모니터만 들여다보며 통계를 읊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치료하는 것 같았죠.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니요. 병원을 나와 차고에 들어박혔습니다. 스패너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쇳소리가 차가운 차고를 울렸습니다. 수술해도 반쪽짜리 인생, 안 해도 죽음. 어느 쪽이든 제 인생의 엔진이 꺼지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배웠는데 그 최고라는 시스템이 저한테 내놓은 답이 기적이라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날 바로 고치는 게 정비공의 원칙인데 사람 몸은 석 달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차고 한쪽에 세워둔 67년식 카마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복원해온 제 인생의 차예요. 폐차장에서 녹슨 껍데기를 구해와서 엔진을 분해하고 부품을 하나하나 깎아 맞추고 도장을 새로 칠해서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었죠. 보닛 위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일주일째 손을 대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 차가 완성되면 딸 에밀리를 태우고 미시간 호숫가를 달릴 거라고 약속했었는데 이제 그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차고 구석 선반에는 할아버지의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엽이 고장나서 멈춘 지 오래된 시계예요. 할아버지가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유일한 유산이었죠. 아버지를 거쳐 제게 물려졌지만 수리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미국의 시계 수리점마다 부품이 없다. 태엽을 새로 깎아야 하는데 그런 기술을 가진 수리공이 없다고 했거든요. 기계의 나라 미국에서 시계 하나 고칠 사람이 없다니 아이러니하죠. 멈춘 시계처럼 저도 그저 고철이 되어가는 걸까요? 제 인생의 엔진이 여기서 멈추는 건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반 뒤에 숨겨둔 위스키 병을 꺼냈어요. 그날 밤부터 일주일을 내리마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차고에서 기름 냄새와 위스키 냄새가 뒤섞인 어둠 속에서 40년간 수천 대의 엔진을 살려냈지만 정작 제 몸이라는 엔진은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마스터 프랭크라는 이름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딸 에밀리한테서 온 부재중 전화가 23통이나 쌓여 있었지만 어떤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차고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고철 신세가 된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겨울바람이 차고 틈새로 들어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빈 위스키병 4개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일주일째 술만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차고 바닥에 빈 위스키병이 4개나 굴러다녔어요. 면도도 안 하고 밥도 거르고 그저 카마로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는 꺼놨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거든요. 차고 안은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뒤엉켜 숨이 막혔고 바닥에 뒹구는 공구들이 발에 채였습니다. 40년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리해두던 차고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어요. 카마로 보닛에도 빈 병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30년간 닦고 다듬은 차 위에 술병을 올려놓다니 정상이 아니었죠. 그때 차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 에밀리와 사위 민이 들이닥쳤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미시간에서 4시간을 달려온 거였죠. 새벽 5시에 출발했다면서요. 차고 안에 참혹한 꼴을 보고 에밀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빈 병들, 바닥에 뒹구는 공구들, 수염이 덥수룩한 아버지의 모습이 충격이었겠죠. 에밀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빈 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는 말없이 바닥에 빈 병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눈에 밟혔습니다. 미는 한국인 엔지니어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는 똑똑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에 기름 한 방울 안 묻히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녀석이 무슨 기술자란 말입니까?
기술자라면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어야 하고 기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해요. 마우스만 딸깍거리며 화면 속 그림을 그리는 건 제가 보기엔 기술이 아니라 놀이였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왜 하필 동양 남자를 데려왔는지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저는 악수도 하지 않았어요. 스패너를 만지던 기름 묻은 손을 일부러 내밀었는데 미는 주저없이 그 손을 잡더군요. 양복 소매에 기름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요. 그때 잠깐 놀라긴 했지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저는 민에게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내 딸 울리면 가만 안 둔다고요. 민이 대뜸 비행기 표를 내밀었어요. 장인어른 한국으로 가시죠 라면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김치라도 먹으면 암이 낫는다는 거냐고요. 민이 진지한 눈으로 대답했어요. 로봇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미국에서는 배를 가르지만 한국에서는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 로봇팔로 암만 정확하게 떼어낸다고요. 로봇팔이 사람 손보다 더 자유롭게 꺾이기 때문에 신경 다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암세포만 골라낼 수 있다면서요. 신경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를 안 차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계를 40년 만진 사람한테 로봇 얘기를 하다니요. 로봇은 장난감이라고 사람 몸은 자동차가 아니라고 했어요. 의사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야지 조이스틱으로 수술을 하면 되겠냐고요. 제 동료 톰이 무릎 수술을 로봇으로 받았다가 합병증으로 2달을 고생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을 비디오 게임에 맡길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제가 40년간 배운 건 기계를 믿되 사람의 손을 더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최고급 진단기보다 베테랑 정비공의 귀가 더 정확하듯 수술도 의사의 손끝 감각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논문과 통계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로봇 전립선 수술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신경 보존율이 90%가 넘는다고요. 화면에는 밤새 정리한 형광펜 줄 친 문장들이 빽빽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병원과의 비교 데이터도 만들어놨더군요. 한국 병원은 수술 건수에서 세계 1위이고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이며 대기 시간도 2주 안에 수술이 가능하다면서요. 이 사위가 이렇게 꼼꼼한 인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에밀리가 제 작업복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아빠, 제발 그놈의 고집 좀 꺾으라면서요. 엄마도 그렇게 보냈잖아. 나까지 고아 만들 셈이냐고요.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제 기름 묻은 작업화 위로 번졌습니다. 에밀리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민이 밤새 논문을 뒤져서 찾은 거라고 딱 한 번만 살려주는 셈 치고 가자고요. 에밀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거칠은 손을 2손으로 꼭 감싸 쥔 채 놓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고, 이 손으로 생일 케이크를 들어줬고, 이 손으로 결혼식 날 딸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는데 그 손을 놓고 싶지 않다는 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민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녀석 눈도 빨개져 있더군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캐런이 폐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미국 병원을 믿었어요. 하지만 캐런은 대기 명단에서 2달을 기다리다 수술대에 올랐고 회복실에서 감염이 되어 결국 3달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에서 캐런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던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병원이 시키는 대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결국 장례를 치렀죠. 캐런의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저는 내가 아내를 죽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빨리, 더 좋은 병원을 찾았어야 했는데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에 갇혀 다른 선택지를 보지 못한 거였어요. 만약 대기 시간이 2달이 아니라 일주일이었다면 캐런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에밀리는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딸의 눈물 앞에 장사는 없었습니다. 저는 짐짓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돌렸어요. 에밀리의 울음소리가 차고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차고 구석에 멈춘 회중시계를 선반에서 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래, 죽으러 가는 길에 여행이나 한번 하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구경이나 하고 오자. 그게 제 마지막 오만이었어요.
민이 이미 비행기 표 3장을 끊어놨더군요. 제가 고집을 부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인천행 대한항공표였어요. 출발은 이틀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여권도 이미 확인해뒀더군요. 그 준비성이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이 녀석이 내 딸만큼 나한테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제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불길하다기보다 기분 나쁜 예감이었어요. 제가 40년간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공항부터 달랐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은 천장에서 물이 새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 있고 화장실 변기 절반이 고장난 곳이에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마치 우주정거장 같았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어디를 봐도 고장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수화물 벨트에서 짐이 나오는데 7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에 열선이 있더군요. 앉으면 따뜻했습니다. 물이 자동으로 나오고 손을 말리는 기계도 조용하고 강력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로에 포트홀이 하나도 없었어요. 디트로이트의 도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거든요. 매년 겨울이 지나면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차 서스펜션이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 도로는 매끈했습니다. 이음새 하나 없이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어요. 차가 달려도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항철도는 소음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들도 깔끔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낡거나 허물어진 것이 없었어요. 정비공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마감 품질이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마감을 보면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나사 하나를 조이더라도 0.5mm의 유격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한국의 인프라에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관제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았어요. 로비는 호텔보다 깨끗했고 대리석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영어와 한국어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안내 로봇이 다가와서 영어로 인사를 하더군요. 기계가 나한테 인사를 하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민이 미리 예약을 해둬서 외국인 전용 접수 창구로 곧장 안내되었어요. 접수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줬습니다. 체혈, MRI, CT, 초음파, 그리고 전문의 면담까지 하루에 다 끝난다면서요. 미국에서는 이 검사들을 각각 다른 날에 예약해야 하고 전부 합치면 한 달이 걸리는 과정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접수하고 의사 얼굴 보는 데만 2시간이 걸리는데 이곳은 모든 게 일사천리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체열부터 시작되었어요. 간호사가 팔에 주사 바늘을 꽂는데 거의 느낌이 없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혈관을 3번이나 못 찾아서 팔이 시퍼렇게 멍든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났어요. 간호사가 체열하면서 미소 지으며 조금만 참으시라고 영어로 말해줬는데 그 한마디가 따뜻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이름조차 안 부르고 팔만 잡아 끄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체열이 끝나자 곧바로 MRI 촬영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CT 촬영.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어요. 제가 멍하니 서 있으면 어디선가 직원이 나타나 다음 코스로 안내해줬습니다. 마치 자동차 조립 라인처럼 흐름이 설계되어 있었어요.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검사가 끝나면 다음 검사실까지 이동하는 동선도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이 속도 그리고 이 정확함.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공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흐름이었어요. 제너럴 모터스의 조립 라인을 설계한 사람이 봐도 감탄할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공장보다 나을지도 몰랐어요. 검사 결과가 당일 오후에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2주나 걸리던 게 반나절 만에 끝난 겁니다. 오전에 들어와서 오후 3시에 모든 결과를 받아들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건가 싶었어요.
디트로이트에서 3개월을 기다리라던 그 시간이 여기서는 반나절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주치의 김 교수가 진료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미니 통역을 해줬는데 김 교수도 영어를 꽤 잘하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 김 교수는 제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닥터 밀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걱정 마시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교수가 모니터에 제 장기 내부를 3차원으로 띄웠어요. 핏줄 하나, 신경 한 가닥까지 선명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본 엑스레이 사진은 흐릿한 흑백이었는데 여기서는 제 몸속이 투명 유리처럼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돌리면 360도로 회전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장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립선 위에 붙은 암세포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노란 선이 신경 다발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프랭크 씨, 암세포가 신경 다발에 0.3mm 거리로 붙어 있다면서요. 사람 손으로는 1mm만 빗나가도 신경이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미국 의사가 기저귀를 차야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면서요. 신경을 살리면서 암을 떼어내는 건 사람의 손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로봇은 다르다면서요. 그가 보여준 영상 속 로봇팔은 인간의 손목보다 더 자유롭게 꺾였어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 손목 안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 손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도 로봇팔은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카메라가 10배까지 확대되어 조직의 결까지 보여준다면서요. 저는 엔지니어의 본능으로 그 기계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격이 없었어요. 떨림도 없었습니다. 40년간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저는 기계의 정밀도를 눈으로 읽는 능력이 생겼어요. 볼트 하나만 봐도 공장의 수준을 알 수 있죠. 저 로봇은 완벽한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0점 조절이 된 기계였어요. 40년간 기계를 다뤄온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건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제가 평생 다뤄온 어떤 정밀 기계보다 뛰어난 진짜 명품 기계였습니다. 민을 힐끗 쳐다봤어요. 녀석이 살짝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비행기 표를 내밀던 그 순간부터 이 사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뒤척였어요. 병실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내일이면 내 배에 구멍을 뚫고 로봇팔이 들어간다. 그 생각만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에밀리는 옆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미는 복도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결국 그걸 다루는 건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40년간 기계를 다뤄온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진리였어요. 최고급 공작 기계도 미숙한 기술자가 다루면 쓰레기가 되고 낡은 공구라도 명장이 잡으면 예술이 됩니다. 공장에서 수십 년간 그걸 지켜봤어요. 100만 달러짜리 설비 앞에서도 신입은 신입이고 10년 된 선반 앞에서도 장인은 장인이었죠. 저 로봇이 아무리 정밀해도 조종하는 의사가 엉터리면 소용없잖아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교수를 좀 다시 볼 수 있냐고 떼를 썼어요. 에밀리가 잠결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괜찮다고 내보냈습니다. 이건 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실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에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고요. 수술 전날 밤에 환자가 의사를 부르는 게 무례하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내 몸에 기계를 넣기 전에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입 정비공을 테스트할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기술 면접이 아니라 눈을 봅니다. 눈이 흔들리는 놈은 절대 엔진을 맡기지 않았어요. 김 교수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운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퇴근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다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늦은 시간에 환자를 찾아온 의사는 처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닥터 밀러는 예약 시간 외에는 절대 환자를 보지 않았거든요.
진료 시간이 5분 넘으면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는 사람이었죠. 김 교수는 병실 의자를 끌어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시냐면서 편하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시간 제한 따위는 없다는 듯 여유로운 자세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짓궂게 물었습니다. 제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기계가 오작동하면 어쩔 거냐고요. 정전이라도 되면요. 내 뱃속에 쇠붙이를 넣고 휘젓는데 손끝 감각 없이 어떻게 암과 신경을 구분하냐고 따졌습니다. 로봇이 갑자기 멈추면 내 배 안에서 칼날이 멈춘 채로 박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었어요. 지금까지 수술을 몇 건이나 했느냐고요. 의사의 숫자가 곧 실력이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정비공도 10,000시간을 넘겨야 명장 소리를 듣습니다. 보통 의사라면 짜증을 냈을 겁니다. 수술 전날 밤에 불러내서 이런 질문을 퍼붓다니요. 하지만 김 교수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굳은 살 하나 없이 섬세한 손이었어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피아니스트의 손 같았습니다. 제 투박하고 기름 찌든 손과는 천지 차이였죠. 그런데 손끝에 아주 미세한 굳은 살이 잡혀 있었어요. 콘솔 조이스틱을 수천 시간 잡아온 흔적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수술 건수를 먼저 대답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로봇으로 전립선 수술을 3,000건 넘게 했다고요. 3,000건이요. 저도 40년간 엔진을 10,000대 넘게 고쳤지만 수술 3,000건은 다른 차원의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프랭크 선생님, 정비를 오래 하셨으니 아실 겁니다. 명장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안다면서요. 자기도 갔다면서 로봇은 제 손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의 혈류량, 조직의 탄성 데이터를 보면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요. 10배 확대된 화면에서 혈관의 맥박까지 보인다고 했어요. 사람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세한 색상 변화로 암 조직과 정상 조직을 구분한다면서요. 미국 의사들이 경험을 믿을 때 한국 의사들은 데이터와 초정밀 제어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40년간 믿어온 신조와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정전에 대해서는 걱정 마시라고요. 무정전 전원 장치가 3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서울 전체가 정전이 되어도 수술실 전력은 24시간 유지된다면서요. 비상 발전기도 별도로 있고요. 로봇이 멈추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수동 전환 프로토콜도 수백 번 훈련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팀은 매월 한 번씩 비상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서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 꼼꼼함이 제가 엔진을 조립할 때 토크렌치로 볼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과 닮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장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담담한 자신감이요. 저도 그런 눈빛을 압니다. 제가 엔진 앞에 설 때 제 눈에도 같은 빛이 있었거든요. 이 의사는 진짜다. 제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 엔진을 맡기겠소. 대신 나사 하나라도 빠뜨리면 가만 안 두겠소. 라고 했어요. 김 교수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짧지만 묵직한 악수를 나눴어요. 제 기름찌든 손과 그의 섬세한 손이 만나는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분야는 달라도 기계를 다루는 장인의 손이었어요. 제가 스패너로 볼트를 조이듯 그는 로봇팔로 생명을 조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계라는 공통 언어가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민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을 연 거라는 걸 알았겠죠. 김 교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뵙겠다면서 오늘 밤은 푹 주무시라고요. 병실 문이 닫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멈춘 시계와 달리 내 심장은 내일을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의사라면 혹시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동식 침대에 누워 천장에 형광등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형광등을 세는 게 공포를 이기는 제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간호사에게 맡겼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꼭 돌려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복도 양쪽 벽이 차가운 스테인리스였어요. 공기 중에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았습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의 클린룸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에밀리가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아빠 사랑해 라고 하는 딸의 목소리가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끊겼습니다. 민도 복도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힘내시라는 뜻이겠죠. 수술실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선의 조종실 같았어요. 온도가 정확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천장에 거대한 로봇팔 4개가 매달려 있었어요.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외계 생명체 같았습니다. 각각의 팔 끝에 다른 도구가 달려 있었는데 하나는 3차원 카메라, 하나는 집게, 하나는 가위, 하나는 전기 소작기였어요. 팔의 관절이 7개나 있었습니다. 사람 손목은 두 방향으로만 꺾이지만 이 로봇팔은 어떤 각도로든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었어요. 간호사가 6명이었습니다. 모두 마스크와 가운을 입고 정해진 위치에 서 있었어요. 군대의 작전실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 대형 모니터 세대가 걸려 있었는데 각각 다른 각도에서 환자의 몸속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취가스가 들어오기 직전 저는 김 교수가 콘솔 박스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더군요. 양말만 신은 발로 페달을 조작하기 위해서였어요. 발바닥의 감각으로 페달의 미세한 저항을 느끼려는 거였습니다. 저 의사는 진짜다, 가장 예민한 감각을 쓰려는 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정비공도 미세한 진동을 느끼려면 장갑을 벗잖아요. 0.1mm의 유격도 맨손으로 잡아내는 게 명장이거든요. 같은 원리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김 교수가 콘솔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양쪽 팔을 콘솔에 넣고 양발을 페달 위에 올린 그 자세가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이륙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등이 묘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수술은 제 기억 속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민이 보여준 녹화 영상을 보고 저는 전율했어요. 민이 병원 측에 요청해서 수술 영상을 받아둔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보시면 이해하실 거라면서요. 기계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 영상을 보면 한국 의료의 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사위의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병실 노트북으로 영상을 틀었는데 제 배에 작은 구멍 5개가 뚫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도 1cm를 넘지 않았어요. 미국 의사가 15cm를 가르겠다고 했던 그 배에 고작 구멍 5개요. 그 좁은 틈으로 들어간 로봇팔은 마치 발레리나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은 10배로 확대되어 있었는데 제 몸속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핏줄이 실타래처럼 엉켜있고 그 사이에 암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암덩어리는 주변 조직보다 색이 조금 더 진했어요. 정상 조직은 분홍빛이었는데 암은 칙칙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너무 선명해서 조직의 결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암 바로 옆으로 노란빛 신경 다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닥터 밀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유가 영상으로 보니 확실히 이해되었어요. 사람 손으로 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암 덩어리를 떼어내는 순간은 압권이었어요. 신경 다발이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엉켜 있는데 로봇 집게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암세포만 정확히 벗겨냈습니다.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정확했어요. 0.3mm 간격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그 옆에 암만 잘라내는 거였습니다. 김 교수의 손이 콘솔 조이스틱을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로봇팔이 그 움직임을 축소해서 전달했어요. 의사의 손이 1cm 움직이면 로봇팔은 1mm만 움직이는 식이었습니다.
사람의 손떨림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라는 걸요. 출혈은 거의 없었어요. 붉은 피가 낭자할 거라 생각했던 제 상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전기 소작기가 잘린 혈관을 즉시 찢어서 피가 한 방울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확대해서 보여주는 화면은 마치 현미경 아래의 세계 같았습니다. 그 미세한 세계에서 로봇팔은 외과의의 의지를 정확히 대행하고 있었어요. 김 교수의 손끝이 조이스틱을 0.1mm 움직일 때마다 제 몸속에서는 암 조직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수술이 아니라 고장난 회로 기판을 수리하는 초정밀 공정이었어요. 미국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영역을 한국 의사는 로봇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장난감 다루듯 해내고 있었습니다. 닥터 밀러가 기저귀를 차라고 선고했던 그 신경을 김 교수는 한 가닥도 건드리지 않고 살려낸 거예요. 수술 시간은 3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 개복으로 하면 5시간이 넘고 출혈도 수백 밀리리터인데 로봇은 더 정밀하면서도 더 빨랐고 출혈은 50ml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어요. 더 작은 구멍, 더 적은 출혈, 더 빠른 시간, 더 높은 정밀도. 40년간 기계의 효율을 따지며 살아온 제 기준으로도 이건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민이 물었어요. 장인어른 어떠세요? 라고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기계를 다뤄온 제가 기계 앞에서 이렇게 경외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40년간 엔진을 다루며 쌓은 기계에 대한 철학이 이 한 편의 영상 앞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건 기술이 아니야, 예술이야.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렸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디트로이트의 차고인가 아니면 저 세상인가. 옆에서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삐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맞아, 한국 병원이었지. 극심한 고통이 밀려올 줄 알고 이를 악물었는데 배가 뻐근한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개복 수술을 받은 친구 밥은 깨어나자마자 비명을 질렀다고 했거든요. 15cm를 가른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면서 진통제를 맞아도 사흘간 잠을 못 잤다고요. 하지만 저는 기침 한 번에 아프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었어요. 간호사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보라고 했는데 10발자국 걷고 나니 괜찮았습니다. 미국에서 개복 수술을 받으면 일주일은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걷고 있다니요. 배를 만져보니 작은 반창고 5개가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구멍 5개의 흔적이요. 15cm의 흉터 대신 반창고 5개라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성공입니다. 암세포는 깨끗하게 제거됐고 신경도 다 살렸답니다. 민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3시간 동안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더군요. 에밀리는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끝났어. 다 끝났어. 라면서요. 딸의 손이 따뜻했어요. 아내 캐런의 손도 이렇게 따뜻했는데 캐런은 수술실에서 나온 뒤 이렇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죠. 김 교수도 잠시 들러 경과를 설명해줬어요. 수술은 완벽했다면서 암세포를 전부 제거했고 신경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병리 검사 결과 절제면에도 암세포가 없다면서 완전 절제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PSA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다면서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요. 진짜 기적은 이틀 뒤에 일어났어요. 소변줄을 제거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수술 성공보다 이 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암을 떼어낸 건 의사의 몫이지만 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제 몸이 증명해야 하니까요. 간호사가 관을 빼내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 혼자 걷는 거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병실에서 화장실까지 10m 남짓한 거리가 마라톤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의사의 저주 섞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기저귀를 차야 할 겁니다. 라던 그 말이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무너질 거였습니다. 민과 에밀리가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에밀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민은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저는 변기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힘을 주었어요. 쪼르륵 사아. 막혔던 댐이 터지듯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통증도 끊김도 없었어요. 30대 시절의 그 강력한 수압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제 의지대로 조절이 되는 살아있는 배관이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제 마음대로였어요. 중간에 힘을 빼면 멈추고 다시 힘을 주면 나왔습니다. 완벽한 제어였어요.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면 스로틀 응답이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바지를 적시는 요실금은 단 한 방울도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정비공이 울고 있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설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무너졌던 남자의 존엄성이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던 그 선고가 이 좁은 화장실에서 무효가 된 거였어요. 닥터 밀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던 그 건조한 목소리가요. 선택지는 있었어요. 다만 미국에 없었을 뿐이지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사내대장부 프랭크가 다시 사내대장부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민을 으스러져라 껴안았습니다. 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자네가 날 다시 남자로 만들어줬어. 생전 처음으로 사위를 안았어요. 결혼식 때도 안 한 악수도 억지로 했던 사이인데 그 순간만큼은 체면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민의 등을 두드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일부러 기름 묻은 손을 내밀었던 그 손으로요. 민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녀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라고 한국어로 부르더군요. 장인어른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에밀리가 우리 둘을 보며 웃으면서 울었어요. 세 사람이 한국 병원 복도에서 얼싸안고 우는 모습이 꽤나 볼만했을 겁니다. 68 먹은 미국 노인과 32살 한국 사위와 30살 미국 딸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울고 있으니까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축하한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이 단순히 병원을 찾아준 게 아니었다는 걸요. 이 사위는 제 생명뿐 아니라 제 자존심까지 구해준 거였어요. 기저귀를 찬 채 남은 인생을 보냈다면 저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사내의 자존심이 무너진 채로 사는 건 정비공에게 공구를 빼앗는 것과 같으니까요. 차고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죽음을 기다리던 일주일 전의 저를 떠올렸어요.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봤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김 교수가 퇴원 전 마지막 면담에서 말했어요. 프랭크 씨 신경이 완벽하게 보존되었으니 성기능도 회복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닥터 밀러가 포기하라고 했던 바로 그것까지 살려낸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불가능이라고 도장 찍었던 것을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해낸 거예요. 저는 김 교수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였어요. 마스터 프랭크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 건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명장이요. 내가 만난 최고의 엔지니어요. 라고 했더니 김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하지만 정비공 명장에게 듣는 엔지니어라는 칭찬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라면서요. 우리 둘은 다시 한번 악수했어요. 이번에는 첫 번째 악수와 달리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었는데 숫자를 3번이나 다시 봤어요. 안경을 벗고 닦은 다음 다시 봤습니다. 미국에서 알아봤던 수술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 개복 수술을 받으면 보험 적용 후에도 본인 부담금이 수만 달러입니다. 제 동료 톰이 전립선 수술 받고 보험 적용에도 23,000달러를 냈어요. 입원비, 마취비, 수술비, 회복실 비용에 각종 약값까지 청구서가 10장 넘게 날아왔다면서요.
하지만 한국에서 최첨단 로봇 수술을 받고 최고급 1인실에서 일주일간 입원하고 MRI, CT, 초음파 검사까지 전부 합쳐도 미국 비용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비행기 표 3장 값을 합쳐도 남는 장사였어요. 민에게 물었어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이 정도 기술의 이 가격이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면서요.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으면 10배는 더 내야 한다고요. 민이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덕분이라면서요. 한국은 국가가 의료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합리적이라고요. 의사의 실력은 세계 최고인데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나라라면서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의료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도 합리적인 가격에 최상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미국에서는 의료가 사업이지만 한국에서는 의료가 복지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같은 암을 치료하는데 한쪽은 집을 팔아야 하고 다른 쪽은 월급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암에 걸리면 병원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한국에서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어느 쪽이 환자를 위한 시스템인지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기술력, 속도, 비용, 그리고 의사의 태도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40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온 제 상식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퇴원 전날, 저는 한 가지 개인적인 용무가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병원 근처의 시계 수리점에 할아버지의 회중시계를 맡겨뒀거든요. 민이 서울에서 유명한 시계 장인을 찾아줬었어요. 명동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는데 간판도 없이 유리문 하나만 달린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백발의 할아버지였어요. 70은 넘어 보였는데 돋보기를 쓰고 시계를 들여다보는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시계를 열어보더니 한참을 살폈어요. 태엽이 완전히 망가져서 부품을 새로 깎아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되겠냐고 물었더니 고칠 수 없는 시계는 없다면서 웃었어요. 50년째 시계만 고쳐왔다면서 맡겨만 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5군데가 고칠 수 없다고 했던 바로 그 시계를요. 일주일 뒤 퇴원하는 날 시계를 찾으러 갔습니다. 민이 택시를 불러줬어요. 명동 골목의 그 작은 가게 앞에 다시 섰습니다. 수리공 할아버지가 보자기에 싼 시계를 건넸어요. 보자기를 풀자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닦아서 광을 냈더군요. 뚜껑을 열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멈췄던 시계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이고 분침이 천천히 돌았습니다. 뚜껑 안쪽의 폴란드어 각인도 그대로였어요. 할아버지가 이민 올 때 아내의 이름을 새겨 넣은 거였는데 한 글자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멈춘 지 20년이 넘은 시계가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저는 시계를 귀에 대보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어요. 수리공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태엽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새로 깎았다면서요. 100년 전 폴란드산 태엽의 재질과 두께를 분석해서 가장 비슷한 합금으로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0.1mm 단위로 맞춰야 하는 작업이라 사흘이 걸렸다고 했어요. 수리비는 얼마냐고 물었더니 미국에서 포기한 시계를 살려냈으니 그걸로 됐다면서 웃더군요. 미국에서는 부품이 없다고 손을 저었던 일을 한국의 늙은 시계공은 자기 손으로 부품을 만들어서 해낸 거였습니다. 로봇 수술이든 시계 수리든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시계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이 작은 부품 하나까지 깎아서 고쳐내는 나라. 거대한 로봇부터 손톱만 한 태엽까지 한국인들의 손끝에는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인인 저는 평생 큰 것, 힘센 것만 최고라 여겼어요. 더 큰 엔진, 더 많은 마력, 더 큰 트럭. 그게 미국의 철학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은 것, 섬세한 것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V8 엔진의 거대한 토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0.1mm의 정밀함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힘이라는 걸 이 나라가 가르쳐줬습니다. 로봇 수술도 그랬고 시계 수리도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을 쏟는 사람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회중시계를 제 손목이 아니라 민의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공항 가는 택시를 기다리면서 시계를 꺼내 민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민이 놀라서 이건 할아버지의 유산인데 제가 어떻게 받냐고 사양했습니다. 3대째 내려온 가보인데 감히 받을 수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가져라. 이 시계는 자네 것이다. 자네가 이 시계에 다시 시간을 넣어준 거니까. 그리고 덧붙였어요. 시간을 지배하는 건 이제 우리 미국인이 아니라 자네들이다라고요. 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에밀리도 옆에서 코를 훌쩍거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민을 진심으로 인정한 순간이었거든요. 사위가 아니라 아들로요. 처음 만났을 때 기름 묻은 손을 일부러 내밀었던 장인이 이제 가보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맥을 잇는 의식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시계가 한국인 사위에게 간다면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멈춘 시계를 살려낸 나라의 사람에게 가는 거니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의 손목에 찬 회중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둘 다 한국이 다시 뛰게 해준 시계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반짝였어요. 이 나라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로 돌아온 날 공항에서 차고까지 가는 길이 달라 보였습니다. 포트홀 투성이인 도로, 녹슨 가로등, 텅 빈 공장 건물들. 한 달 전까지 이게 당연한 풍경이었는데 한국을 다녀오고 나니 모든 게 낡아 보였어요. 한국의 매끈한 도로를 달려본 뒤라 포트홀이 유독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구멍을 피하느라 지그재그로 달렸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변한 거였습니다. 차고 문을 열었어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달 만에 맡는 이 냄새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카마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닛을 열고 엔진을 들여다봤어요. 30년간 조금씩 복원해온 이 엔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제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죽음을 기다리며 위스키를 마시던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음 날 친구들을 차고로 불렀습니다. 밥, 제임스, 톰. 다들 전립선 문제로 약을 먹거나 수술을 고민하는 늙은이들이에요. 밥은 이미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제임스는 3개월 뒤 개복 수술이 잡혀 있었습니다. 톰은 약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고 했어요. 미국 의사한테 기저귀 선고를 받고 절망하는 처지가 저와 같았죠. 그들은 제가 기저귀를 차고 나타날 줄 알고 위로의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맥주를 한 박스 사왔어요. 마지막 술이나 같이 하자는 의미였겠죠. 제임스는 성인용 기저귀 한 팩을 농담 삼아 들고 왔더군요. 환영 선물이라면서요. 저는 말없이 바지를 걷어올려 배를 보여줬어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창고를 뗀 자리에 작은 점 5개가 전부였어요. 밥의 배에는 개복 수술 자국이 허리띠처럼 길게 남아있거든요. 톰이 이게 수술 자국이 맞냐면서 눈을 비볐습니다. 코앞까지 얼굴을 가져다 대고 들여다봤어요. 제임스는 누가 봐도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제임스가 사온 기저귀 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으니까 자네가 써라고요. 세 사람이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밥이 사온 맥주 500ml를 원샷했습니다. 벌컥벌컥 들이키고 빈 캔을 바닥에 던졌어요.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받고 온 사람이 맥주를 원샷한다고요. 그리고 화장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문을 일부러 열어놨습니다. 잠시 후 들려오는 시원한 물소리에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밥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수술 후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바지가 젖는데 저는 맥주를 원샷하고도 멀쩡하니까요. 요실금은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지 지퍼를 올리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봤냐, 이게 코리아의 로봇 기술이다. 저는 벙찐 친구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어요. 우리는 평생 우리가 만든 차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다고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죠.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디트로이트가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라고 자부했잖아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디테일, 정교함, 그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집념. 한국은 그게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큰 엔진을 만들 때 한국은 사람 몸속의 0.1mm를 다루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큰 걸 잘 만듭니다. 비행기, 미사일, 항공모함. 디트로이트에서 나고 자란 저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몸속 0.1mm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제 뱃속에 들어간 로봇팔은 신경 한 가닥 건드리지 않고 암만 도려냈어요. 미국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바로 그걸 한국 의사는 해낸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한국은 정밀함으로 답을 냈어요. 톰이 먼저 물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냐고요? 제가 숫자를 말하자 세 사람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그 돈이면 미국에서 MRI 한 번 찍는 값밖에 안 되잖아, 라면서요. 제임스는 자기 개복 수술 예상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된다며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가야 하나 라고요. 밥은 이미 기저귀를 차고 생활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미국에서 수술받고 신경이 끊어져서 평생 기저귀 신세가 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 3개월 기다리다 병 키우지 말고 당장 비행기 타라고요. 한국에 가면 자네 인생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요. 톰은 수첩을 꺼내 한국 병원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이미 핸드폰으로 인천행 비행기 표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닥터 밀러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예약 없이 갈 겁니다. 한국에서 받은 완벽한 검사 결과지를 그의 책상 위에 던져주며 딱 한마디만 해줄 거예요. 당신 말이 틀렸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의사가 기계를 만나면 신의 손이 되는 거요. 배우고 싶으면 짐 싸서 한국으로 가시오. 라고요.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며 7분 만에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의사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제 배에 흉터 하나 없는 걸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다시 스패너를 잡습니다. 카마로의 엔진을 완성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밀함이 힘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이 엔진을 조립할 때 볼트 하나하나를 한국 의사가 수술하듯 정밀하게 조이겠습니다. 내 몸은 한국의 로봇이 튜닝해준 스포츠카처럼 가볍습니다. 에밀리를 태우고 미시간 호숫가를 달리겠다던 그 약속,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민도 옆자리에 태울 겁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한국인 아들이요. 카마로의 엔진이 포효하는 날, 저는 한국 방향으로 경적을 울릴 겁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담아서요. 한국이 선물해준 이 두 번째 인생, 1마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전력 질주하려고 합니다. 민의 손목에 찬 회중시계가 째깍거리듯 제 심장도 힘차게 뛰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기계를 만들지만 한국은 기적을 만듭니다. 디트로이트의 늙은 정비공이 한국에서 배운 건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차고 벽에 그 말을 페인트로 써놓을 겁니다. 손주들이 볼 수 있게요. 투박한 무쇠도 사람의 몸도 결국 정성이 닿아야 고쳐지는 법입니다. 단순히 최첨단 로봇 기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차가운 기계에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은 건 환자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한국 의료진의 혼이 담긴 손끝이었습니다. 미국은 기계를 만들지만 한국은 기적을 만든다. 고향으로 돌아간 프랭크 씨가 남긴 이 한마디가 유독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